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제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시죠. 일단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21명이 있고 또 일상 접촉자는 이제 39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2차 검사 결과가 이제 20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는데 2차 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라면은 이제 메르스 췌장 잠복기 21일까지는 이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인 거예요? 만약 이제 22일 0시까지 여기서 이제 추가 의심 환자가 또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이제 밀접 접촉자의 격리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등의 어떤 공식 기준에 의한 종료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되고 나서 28일이 지나야 이제 종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걸 계산하면은 다음 달 16일이고 이때 이제 공식적인 종결 선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일단 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15년의 경우에는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가족 감염 2명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1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병원 내에서 이제 감염된 사례여서 그랬죠. 더 여러모로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 뭐 폐렴 환자가 응급실을 막 활보한다든지 또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병문안들 그리고 이제 부실한 정보 대응과 병원 측의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태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대응이 달랐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몇 가지 허점은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응이 잘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지목할 대목이 없는 건 아니죠. 이 확진 환자가 입국할 당시에 휠체어를 요청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뭐 공항 검역을 무사히 통과한 게 일단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능우 장관은 당시 환자의 체온은 이제 36.3도 정도로 정상 수준이었고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이제 환자가 이제 소화기 문제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선별검사실에서 또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은 적절한 이제 대응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동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2주에 걸쳐서 문자를 4번을 보내서 재확인을 하는 작업도 한다.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하고 논의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또 뭐 음압 구급차 관련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음압 구급차라는 게 이제 기압 차를 이용해서 외부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안쪽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구급차 아니겠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는 애초에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음압 구급차로 이송이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게 아니라 중환자들이 이용하는 특수 구급차였다 이렇게 내용을 바꿨고 다시 이거를 또 격벽이 있는 일반 구급차로 발표를 정정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뭐 격벽이 있는 일반 구급차면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감은 있죠. 그런 것이죠. 이게 뭐 이 메르스 대응 지침 자체에는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유의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사히 이번 메르스 사태 종결되더라도 이 감염원, 감염 경로 이런 파악은 계속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확진 환자를 통해서 이 검출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금 유전자 등록이 따로 돼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감염원과 감염 경로 파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뭐 메르스 종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역학조사관 2명과 민간조사관 1명을 쿠웨이트에 파견해서 현지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의 도움도 이 과정에서 받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감염원과 감염 경로 분석에는 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쿠웨이트 당국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죠. 맞습니다. 그쪽도 또 참 문제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히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통계청이 그간 논란이 컸던 가계소득 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네.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어서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요. 일단 크게 요약을 하면 2020년 1분기 조사부터 이 가계소득과 지출부문 소득조사를 지금은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합치고 이 가계동향조사를 위한 전용 표본을 활용을 한 조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다른 이제 다목적 조사를 위한 표본을 같이 활용을 했었는데 예. 가계 조사의 경우에는 가계 지출 조사에 대해서만 전용 표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용 표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사 방식이 바뀌면 예전 조사 결과랑은 비교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 통계청은 이 주요 변수 등등을 따져서 표본의 특성의 어떤 동질성을 기술적으로 확보하는 이 통계적인 어떤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예. 비교라는 게 전년도 시점 조사 등등과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다만 그래도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의 어떤 분기별 가계소득 조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조사해서 비교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된 가계소득 동향조사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표본 추출 방식 때문에 워낙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됐었고 막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통계청장 교체 때 그 화제가 됐던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통계청장까지 바꾸고 이제 조사 방식까지 바꾸냐 이런 비판도 나오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의 설명을 보면은요, 가계동향 조사를 재통합하는 이 자체는 황수경 전 청장 시절에 결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6년도에 소득 통계를 개편할 당시에 이 소득 부문 조사를 폐기를 하는 것을 결정을 했었고, 따라서 2017년 1분기부터 소득하고 지출을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사를 유지하기로 다시 결정을 바꾸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다시 원래대로 통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간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도 같이 보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요. 뭐 정치적 논란보다는 전문가들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시 논란 확산 안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